그 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저 병아리 털을 만지고 싶었을 뿐인 그 투박하고 거대한 손이 아직도 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순심아, 지금 거기서는 마음껏 강아지 만지고 있니? 아니면 아직도 나를 기다리며 그 차가운 강가 갈대밭에 웅크리고 앉아 있니? 내 이름은 장미자 65 먹은 늙은이입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을 업고 다녔던 내 딸이자 동생이자 짐짝이었던 친구 순심이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남들이 들으면 미친 짓이라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친구를 내 손으로 보냈습니다. 그날 강물은 유난히 반짝였고 갈대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는 마치 자장가 같았지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세상은 우리에게 쉴 곳 한 평을 내어주지 않았던 걸까요? 나는 오늘 가슴속에 피고름처럼 맺혀있던 그날의 기억을 아주 천천히 꺼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외로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는 시외버스는 덜컹거릴 때마다 뼈마디가 쑤시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논바닥에는 말라비틀어진 볏짚들만 덩그러니 남아서 마치 다 쓰고 버려진 우리네 인생 같아 보였습니다. 버스 안은 퀴퀴한 먼지 냄새와 기름 냄새, 그리고 뒷좌석 아저씨가 풍기는 시큼한 막걸리 냄새가 뒤섞여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나는 옆자리에 앉은 순심이를 곁눈질로 훔쳐보았습니다. 62 나보다 3살이나 어린 주제에 머리 희끗한 건 나보다 더합니다. 덩치는 산만한 게 창밖을 내다보며 입을 해벌쭉 벌리고 있는 꼴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짠해서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언니야. 순심이가 불쑥 내 팔뚝을 쿡 찔렀습니다. 그 손가락 힘이 어찌나 센지 두꺼운 점퍼 위로도 욱신거리는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내가 깜짝 놀라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보자 순심이는 겁먹은 강아지 마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맑고 텅 빈 눈동자. 60이 넘은 노인의 얼굴에 7살 어린아이의 눈망울이 박혀있다는 게 얼마나 기이하고 슬픈 일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또? 가만히 좀 있어라. 사람들 본다. 내가 나지막이 쏘아붙이자 순심이는 어깨를 움츠리며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꼼지락거렸습니다. 나는 그게 뭔지 압니다. 며칠 전 식당 주방에서 일할 때 사장님, 사모님이 버린 벨벳 스카프 조각입니다. 보들보들한 감촉이 좋다고 몰래 주워다가 주머니에 넣고는 하루 종일 저렇게 손가락으로 문질러대고 있는 겁니다. 언니야, 우리 이번에 가는 데는 강아지 있어? 응. 강아지 키워도 돼? 순심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또 물었습니다. 버스 타기 전 터미널에서도 묻고 휴게소 화장실에서도 묻고 벌써 10번도 넘게 한 질문입니다. 나는 한숨을 푹 내쉬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쭈글쭈글한 주름살 고생에 찌들어 심술만 남은 인매, 그리고 지칠 대로 지친 눈빛.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린 걸까요? 가봐야 알지.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얌전하게 일 잘하면 나중에 우리가 집 사서 거기서 강아지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다 할 수 있다고. 진짜지? 나 사고 안 칠게. 진짜 얌전하게 배박스만 나를게. 순심이는 신이 나서 엉덩이를 들썩였습니다. 그 육중한 몸짓에 낡은 버스 의자가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가 신경질적으로 뒤를 돌아보며 우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얼른 순심이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좀 몸이 불편해서요. 내 사과에도 여자는 재수없게. 라고 중얼거리며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익숙한 멸시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랄 때부터 식당 설거지 일을 전전하던 40대에도 파출부로, 남의 집 변기를 닦던 50대에도 우리는 늘 재수 없는 것들, 모자란 것들이었습니다. 순심이는 바보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지적장애 2급이라고 하지만 내게는 그저 덩치 큰 애물단지입니다. 힘은 장사라서 쌀 한 가마니는 거뜬히 들어올리는데 머리는 멈춰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놈의 손버릇입니다. 나쁜 짓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부드러운 것을 만지고 싶어하는 그 집착 말입니다. 예전 일터였던 강원도 펜션에서도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손님으로 온 아가씨의 앙고라 니트가 너무 부드러워 보인다며 덥석 잡았다가 아가씨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성추행범으로 몰려 경찰서까지 갈 뻔했습니다. 내가 사장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고 또 빌어서 겨우 합의하고 밤 도망치듯 빠져나온 게 불과 사흘 전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순심아. 제발. 나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내 나이 65. 이제 무릎 관절도 닳아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눈도 침침해서 바늘기 꿰기도 어렵습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닐 힘이 없습니다. 이번에 소개받은 곳은 경기도 북부의 배 과수원인데 수확한 배를 즙으로 가공하는 공장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숙식을 제공해주고 외진 곳이라 사람도 많이 없다고 하니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숨어 지내기엔 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스가 읍내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11월의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각자 보따리 하나씩을 둘러매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공장까지는 여기서도 마을 버스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야 한다고 했지만 버스 배차 간격이 2시간이라 그냥 걷기로 했습니다. 택시비 2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냥 낯선 곳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깨져 흙이 드러난 국도를 따라 우리는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길가에는 말라 죽은 잡초들이 바람에 서걱거렸습니다. 순심이는 내 뒤를 졸졸 따라오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무슨 노래인지도 모를 멜로디. 박자도 엉망이고 음정도 안 맞지만 순심이가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버릇입니다. 나는 앞만 보고 걷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길가 덤불 속에 무언가 꿈틀거리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언니야, 저거 뭐야? 순심이가 먼저 발견하고 덩치에 안 맞게 잽싸게 달려갔습니다. 나는 만지지 마. 라고 소리칠 틈도 없이 순심이의 등짝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심이가 덤불 속에서 꺼내든 것은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뜬 들고양이 새끼였습니다. 어미를 잃은 건지 버려진 건지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난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녀석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봐. 야옹이야. 너무 작아. 따뜻해. 순심이는 그 커다란 손바닥 위에 고양이 새끼를 올려놓고 엄지손가락으로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순심이는 힘 조절을 못합니다. 자기는 예뻐서 쓰다듬는다고 하지만 그건 저 작은 생명에게는 거대한 돌덩이가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병아리가 귀엽다며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다 뭉개져서 죽어버린 적이 있었지요. 그때 순심이는 죽은 병아리를 부여잡고 며칠을 울었습니다. 자기가 죽인 줄도 모르고 병아리가 잠만 잔다며 흔들어 깨우던 그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심아, 내려놔. 어미가 찾으러 올 거야. 내가 만지면 냄새 배서 어미가 버린다니까. 내가 다급하게 말하며 다가갔지만 순심이는 고양이를 자기 가슴팍에 꼭 끌어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싫어. 내가 키울 거야. 언니가 집 사면 강아지 키우게 해준댔잖아. 얘는 강아지 아니지만 그래도 귀여워. 내가 밥도 주고 똥도 치울게. 응. 언니야. 고양이 새끼가 순심이의 악력에 눌려 끼익하는 가냘픈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러다간 뼈가 부러집니다. 나는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으며 순심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단 언니 줘봐. 너 손 더럽잖아. 그렇게 만지면 고양이 아파. 언니가 깨끗한 수건으로 감싸줄게. 순심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내 말이 맞다고 생각했는지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내게 넘겨주었습니다. 내 손에 넘어온 생명체는 이미 기력이 쇠해 보였습니다. 나는 짐짓 고양이를 살피는 척하다가 순심이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길가 숲을 깊숙한 곳,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녀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초코파이 하나를 꺼내 순심이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고양이는 엄마 젖 먹어야 산대. 우리가 데려가면 죽어. 대신 이거 먹고 가자. 공장 가서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면 그때 진짜 튼튼한 강아지 사줄게. 순심이는 입을 삐죽거렸지만 초코파이를 보자 금세 표정이 풀렸습니다. 봉지를 뜯어 한 입에 털어넣으며 우물거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어린애입니다. 입가에 초콜릿을 묻히고 웃는 저 얼굴. 나는 손수건을 꺼내 순심이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거친 피부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초콜릿이 번졌습니다. 언니, 우리 집은 어떻게 생겼어? 다시 말해줘. 순심이가 또 그 타령입니다. 우리는 걷다가 다리가 아파 길가에 있는 낡은 정자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져서 멀리 읍내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한숨을 돌리며 챙겨온 보온병 뚜껑에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그 이야기를 주문처럼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의 기도이자 지옥 같은 현실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마약입니다. 그래, 잘 들어봐. 우리 집은 저기 남쪽 따뜻한 마을에 있어. 지붕은 빨간색이고 마당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지. 집 뒤에는 텃밭이 아주 넓어. 거기다가는 배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을 거야. 겨울에는 김장도 우리가 직접 해서 독에 묻어놓고 꺼내 먹을 거야. 그리고 또 뭐 있어? 순심이가 눈을 반짝이며 재촉했습니다. 자기가 알면서도 꼭 내 입으로 듣고 싶어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는 튼튼한 철망으로 집을 지어서 토끼를 키울 거야. 하얀 토끼, 까만 토끼, 점박이 토끼. 토끼들이 먹을 풀은 순심히 내가 아침마다 뜯어오면 돼. 내가 토끼 대장 하는 거야. 아무도 너한테 바보라고 욕 안 하고 사장님이 나가라고 소리도 안 질러. 비가 오면 우리는 방에 누워서 빗소리 듣고 배고프면 텃밭에서 옥수수 따서 쪄먹으면 돼. 쫓겨날 걱정 없이 평생 우리 둘이서. 와, 토끼 대장. 내가 토끼밥 다 줄 거야. 진짜지? 언니야, 진짜지? 순심이는 내 무릎에 머리를 비비며 좋아했습니다. 나는 순심이의 뻣뻣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사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평생을 일했지만 순심이가 사고 칠 때마다 물어준 합의금이며 병원비로 모아둔 돈은 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지금 내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300만 원. 집은커녕 월세 보증금도 안 되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이라도 없으면 순심이는, 아니 나조차도 오늘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 진짜야. 그러니까 이번 공장에서는 제발 사고 치지 말자. 알았지? 사장님 말 잘 듣고 누가 뭐라고 해도 화내지 말고 예쁜 거 있어도 허락 없이 만지면 안 돼. 응, 알았어. 나 이번에는 진짜 잘할 거야. 토끼 키워야 되니까. 우리는 다시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 멀리 공장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쇠창살처럼 높게 쳐진 울타리와 거대한 창고 건물들이 마치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저곳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일지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일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밤바람이 유난히 차갑고 갈라진 내 발 뒤꿈치가 욱신거렸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순심이의 발소리가 유독 무겁게 들렸습니다. 뻑뻑뻑. 낡은 운동화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노라고. 내 뼈가 부서져 흙이 되는 한이 있어도 순심이만큼은 저 차가운 세상 밖으로 내돌리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운명이라는 놈은 참으로 짓궂어서 우리의 그 소박한 다짐조차 비웃으며
저 어둠 속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 도착하자 경비실에서 험상궂게 생긴 개 한 마리가 컹컹 지저댔습니다. 순심이가 내 등 뒤로 잽싸게 숨으며 내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언니 무서워. 괜찮아. 묶여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떨고 있는 순심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우리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이 부셔 눈을 가늘게 뜨자 불빛 뒤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장씨 아줌마. 소개소에서 보낸 사람들인가?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굽히며 비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덩치는 커도 아주 순하고 힘이 좋습니다. 순심이도 나를 따라 어정쩡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남자가 손전등으로 순심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품평하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덩치 하나는 쓸만하네. 뭐 모자란 건 상관없고 일만 잘하면 되지. 따라와요. 남자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순심이의 손을 더 꽉 쥐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공장 마당에는 배 썩는 냄새와 달달한 설탕 냄새가 묘하게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가 꼭 오래된 향수 냄새 같기도 하고 시체 썩는 냄새 같기도 해서 나는 저도 모르게 옷깃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착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순심이와 내가 함께할 마지막 겨울은 그렇게 시큼털털한 배 썩는 냄새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람들 말입니다. 공장의 아침은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정받은 숙소는 공장 뒤편 잡동사니가 쌓인 공터 구석에 놓인 낡은 컨테이너 박스였습니다. 밤새 우풍이 어찌나 심한지 코끝이 시려 잠을 설쳤습니다. 순심이는 덩치에 안 맞게 추위를 많이 타서 밤새 내 품으로 파고들며 웅크렸습니다. 녀석의 고른 숨소리가 내 턱 밑에 닿을 때마다 나는 이 늙은 몸뚱이가 아직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난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론 이 온기가 꺼지면 저 아이는 어쩌나 하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언니야 일어나. 해 떴어. 밥 먹으러 가자. 순심이가 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녀석은 언제 일어났는지 벌써 옷을 다 챙겨 입고 머리까지 빗고 있었습니다. 어제 주운 그 스카프 조각을 목에 칭칭 감고서 말입니다. 순심아, 그거 좀 빼라. 일할 때 거추장스러워.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 큰일 나. 싫어. 이거 따뜻해. 그리고 예뻐. 사모님 같지? 응. 순심이가 해맑게 웃으며 스카프 끝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여주고는 수시는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났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시큼하고 묵직한 배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배를 키우기도 하지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낙과나 흠집. 난 배들을 모아 집을 짜는 가공 공장이 주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공장 전체가 거대한 설탕물에 절여진 듯 끈적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의 일터는 선별장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면 산더미처럼 쌓인 배들이 굴러내려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너무 많이 썩어 문드러진 것을 골라내고 집을 짤 수 있는 것들을 세척기로 밀어넣는 일을 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20kg짜리 플라스틱 상자를 쉴 새 없이 날라야 했으니까요. 아줌마들, 동작 좀 빨리빨리 합시다. 오늘 물량 다 못 맞추면 야근이야, 야근. 작업 반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반장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었을 때 공장 문을 발로 쾅 차며 들어온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아, 씨발. 냄새 진짜.
야, 김 반장. 어제 출고하기로 한 거 왜 아직도 여기 있어? 그는 사장의 아들인 최 실장이었습니다. 키는 작달막한데 배가 불룩 튀어나왔고 눈매가 사납게 찢어진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번들거리는 가죽 점퍼에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굽 높은 워커를 신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유난히 크고 요란했습니다. 그는 공장 안을 휘젓고 다니며 괜히 멀쩡한 상자를 걷어차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전형적인 강약약강,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만 이빨을 드러내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순심이를 내 등 뒤로 감췄습니다. 순심이처럼 덩치 크고 어리숙한 사람은 저런 인간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좁은 선별장에서 덩치 큰 순심이를 숨기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뭐야, 저 곰 같은 아줌마는? 최 실장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씹고 있던 껌을 바닥에 탁 뱉으며 순심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나는 얼른 허리를 굽혔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입니다. 인사드려라, 순심아. 실장님이셔. 안녕하세요. 순심이가 겁에 질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덩치는 산만한데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는 꼴을 보자 최 실장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는 순심이 앞으로 바짝 다가와 검지손가락으로 순심이의 어깨를 툭툭 밀쳤습니다. 와, 덩치 보소. 씨름 선수야? 야, 아줌마. 이거 쌀 한 가마니는 그냥 들겠는데? 힘 좀 쓰냐? 순심이는 최 실장이 밀칠 때마다 뒤로 주춤거리면서도 눈은 껌뻑껌뻑하며 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얼른 그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네네. 이 친구가 힘은 천하장사입니다. 일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니까 걱정 마십시오. 비켜봐, 좀. 내가 물어보잖아, 내가. 최 실장이 신경질적으로 내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악동처럼 킬킬거리며 순심이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야, 덩치. 너 바보지? 말하는 거 보니까 딱 모자란 거 같은데. 여기서 배박스 10개 한 번에 들어봐. 못 들면 오늘 밥 없다. 주변의 다른 일꾼들이 힐끔거렸지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최 실장의 눈밖에 날까봐 몸을 사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심이는 당황해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언니야, 나 배고픈데 밥 안 줘? 그 순진한 대답에 최 실장이 자지러지게 웃어댔습니다. 크하, 야, 들었냐? 밥 안 주냐네. 아, 골 때리네 진짜. 야, 덩치. 농담이야, 농담. 쫄지 마. 아우, 재미없게 시리. 그는 순심이의 머리를 마치 개를 다루듯 거칠게 헝클어뜨리고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서 내뱉는 혼잣말이 내 귀에 독침처럼 박혔습니다. 어디서 저런 병신 같은 년을 데려와서. 냄새나게.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순심이는 최 실장이 만지고 간 머리가 헝클어진 게 속상한지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 아저씨 나빠. 내 머리 망가뜨렸어. 아파. 쉿. 조용히 해. 들려. 그냥 이래, 순심아. 못 본 척해. 저 사람 그림자도 밟지 마. 알았지? 나는 순심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서막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그날 이후로 심심하면 작업장에 내려와 순심이를 건드렸습니다. 지나가면서 발을 건다거나 무거운 짐을 일부러 순심이에게만 몰아준다거나 어이, 덩치. 하고 큰 소리로 불러놓고 깜짝 놀라는 순심이를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해야 했습니다. 내 비굴함이 순심이의 방패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바닥이라도 기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거친 최 실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달콤한 독은 며칠 뒤에 찾아왔습니다. 나른한 햇살이 공장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올 때였습니다. 기계 소리에 묻혀 또각또각 구두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공장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퀴퀴한 땀 냄새와 썩은 배 냄새 사이로 아주 낯선 꽃향기가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여기서 뭐해? 냄새나게. 나는 순심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서막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그날 이후로 심심하면 작업장에 내려와 순심이를 건드렸습니다. 지나가면서 발을 건다거나 무거운 짐을 일부러 순심이에게만 몰아준다거나 어이 덩치 하고 큰 소리로 불러놓고 깜짝 놀라는 순심이를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해야 했습니다. 내 비굴함이 순심이의 방패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바닥이라도 기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거친 최 실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달콤한 독은 며칠 뒤에 찾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 나른한 햇살이 공장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올 때였습니다. 기계 소리에 묻혀 또각또각 구두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공장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퀴퀴한 땀 냄새와 썩은 배 냄새 사이로 아주 낯선 꽃향기가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여기서 뭐해? 냄새나게. 나긋나긋하면서도 어딘가 콧소리가 섞인 여자 목소리. 고개를 들어보니 공장 입구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 실장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즈 최 혹은 그냥 뒤에서 미즈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습니다. 하얀색 앙고라 털이 보송보송한 카디건,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스커트, 그리고 붉은색 립스틱. 그녀는 마치 시골 장터에 잘못 배달된 명품 인형 같았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코를 가볍게 쥐며 찡그린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을 찾으러 온 것 같았지만 최 실장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지루하게 공장 안을 훑다가 우리 쪽에서 멈췄습니다. 정확히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배 상자를 나르던 순심이를 보고 멈췄습니다. 어머, 쟤는 뭐야? 새로운 사람이야? 미즈가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습니다.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얼른 인사를 했습니다. 네, 사모님. 얼마 전에 왔습니다. 하지만 미즈는 내 인사는 받는 둥 마는 둥 순심이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하얀 얼굴과 순심이의 검게 그을리고 땀에 젖은 얼굴이 극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순심이는 짐을 내려놓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나는 압니다. 순심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녀의 얼굴이 아니라 그녀가 입고 있는 저 보드라운 하얀색 털옷. 그리고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 순심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너 되게 크다. 힘세? 미즈가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반말을 던졌습니다. 순심이는 대답 대신 홀린 듯 손을 뻗었습니다. 예쁘다. 순심이의 투박하고 더러운 손이 미즈의 하얀 카디건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나는 기겁을 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심아, 안 돼. 내가 순심이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 바람에 순심이의 몸이 휘청했고 미즈는 깜짝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어머,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깜짝 놀랐네. 미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쏘아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이 친구가 손이 더러워서. 비싼 옷 버릴까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순심이의 손을 등 뒤로 꺾어 잡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미즈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는 것이었습니다. 지루한 일상에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고양이 같은 표정. 아니야, 괜찮아. 만져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치? 미즈는 다시 한 걸음 다가와
자신의 팔을 순심히 코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만져봐. 이거 진짜 토끼털 섞인 거야. 부드럽지? 순심이는 내 눈치를 한번 보더니 참을 수 없다는 듯 조심스럽게 손가락 끝으로 앙고라 카디건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전기가 통하듯 순심이의 얼굴에 황홀한 표정이 번졌습니다. 와, 부드러워. 토끼. 하얀 토끼 같다. 그렇지. 나 머리카락도 부드러운데. 만져볼래? 미즈는 한술 더 떠서 고개를 숙여 자신의 머릿결을 찰랑거려 보였습니다. 나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 순심이의 상태를 모릅니다. 순심이가 한번 꽂히면 얼마나 집착하는지, 그 힘이 얼마나 통제불능인지 모릅니다. 그저 심심풀이로 덩치 큰 바보가 자신을 찬양하는 모습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일을 해야 해서요. 반장님한테 혼납니다. 내가 억지로 끼어들어 순심이를 잡아 끌었습니다. 순심이는 아쉬운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미즈는 그런 우리를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줌마는 참 팍팍하게 구시네. 알았어요. 야, 덩치. 나중에 또 봐. 심심하면 놀러와. 미즈는 손을 흔들며 사무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향수 냄새가 독하게 코끝을 찔렀습니다. 나는 순심이를 구석으로 끌고 가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너 미쳤어? 내가 뭐라 그랬어? 예쁜 거 있어도 만지지 말랬지. 저 여자 건드리면 우리 여기서 쫓겨나. 아니, 감옥 간다고. 하지만 언니야, 너무 부드러워. 토끼 같았어. 냄새도 좋아. 순심이는 아직도 꿈을 꾸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녀석의 손끝이 허공에서 무언가를 기억하듯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최 실장의 폭력보다 저 철없는 여자의 호기심이 더 무서웠습니다. 최 실장은 피하면 그만이지만 미즈는 순심이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순심이 마음속에 있는 부드러운 것에 대한 갈망을 자꾸만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든 순심이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이 손이 그저 배박스나 나르고 흙이나 만지며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 손은 비단결을 탐하고 보드라운 털을 그리워하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언니야. 집. 토끼. 순심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나는 이불을 끌어올려 녀석의 어깨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래, 순심아. 토끼 키우자. 그러니까 제발. 제발 사고만 치지 마라. 밖에서는 똥개들이 컹컹 짖어대고 밤바람이 컨테이너 벽을 긁어대며 흉흉한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예감했습니다. 이 불안한 평화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썩은 배 냄새와 달콤한 향수 냄새가 뒤섞인 이곳에서 우리는 서서히 벼랑 끝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벼랑 끝에는 우리가 꿈꾸던 집 대신 시커먼 아가리를 벌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비가 오면 공장 일은 일찍 끝났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휴식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에 젖은 땅처럼 질척거리고 벗어날 수 없는 늪이 우리 발목을 잡기 시작했으니까요. 비는 지루하게도 내렸습니다. 공장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꼭 볶은 콩을 쏟아붓는 것처럼 요란해서 옆 사람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낙과는 더 많이 생깁니다. 습기를 머금고 바닥에 뒹군 배들은 금세 시커멓게 멍이 들고 물러터졌습니다. 우리는 비옷을 입고 진창이 된 과수원을 누비며 배를 주워 담았습니다. 장화 속으로 차가운 빗물이 스며들어 발가락이 퉁퉁 불어터졌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순심이는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비옷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톡톡 소리를 내는 게 재미있다며 웃었습니다. 저 해맑음이 죄라면 죄일까요? 나는 굽은 등을 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 구름이 우리 머리 위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꼭 내 남은 인생 같았습니다. 그날은 유독 최 실장의 히스테리가 심했습니다. 비 때문에 출하가 늦어진다고 사무실에서 커피잔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장 작업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 이 군뱅이 같은 것들아. 이거 오늘 안에 다 못 깎으면 집에 갈 생각도 하지 마. 그는 M1 플라스틱 박스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하필이면 그 박스가 순심이 정강이에 맞았습니다. 아! 하고 순심이가 주저앉으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심이가 아픈 것보다 녀석이 놀라서 발작이라도 할까봐 더 겁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나는 얼른 순심이 앞을 가로막고 수건으로 순심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녀석의 울음소리가 새 나가지 않게 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바닥에 침을 퇴뱉고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떨고 있는 순심이의 정강이를 문질러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참아. 우리 토끼 키워야지. 집 사야지.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 없어. 갈 데 없어. 그 말이 주문처럼 순심이를 진정시켰습니다. 순심이는 훌쩍거리면서도 다시 배를 깎는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투박한 손으로 조망만한 과도를 쥐고 배껍질을 벗기는 모습이 마치 서커스 곰이 재주를 부리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며칠 뒤 비가 그치고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순심이가 사라졌습니다. 밥 먹을 때는 귀신같이 나타나 식판을 싹싹 비우는 녀석인데 식당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최 실장 눈에 띄어서 해코지라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또 예쁜 걸 보겠다고 사모님 방 근처를 기웃거리는 건 아닐까? 나는 먹던 밥숟가락을 던져두고 공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심아, 장순심. 목이 터져라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공장 뒤편 쓰지 않는 자재를 쌓아둔 낡은 창고 쪽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발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진흙탕을 가로질러 창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안 먼지 쌓인 짐짝들 사이로 순심이의 거대한 등이 보였습니다. 녀석은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너 거기서 뭐 해? 내 고함 소리에 순심이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녀석의 품속에서 끼잉, 끼잉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가가 보니 꼬물거리는 강아지들이었습니다. 공장 주변을 떠돌던 누렁이가 새끼를 낳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직 눈도 못 뜬 핏덩이 5마리가 순심이의 무릎 위에서 꼬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언니야, 이거 봐. 강아지야. 엄마가 없어. 내가 엄마 해줄 거야. 순심이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깊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가 왜 없어? 밥 구하러 갔겠지. 당장 내려놔. 어미가 냄새 맡으면 물어 죽인다니까. 아니야. 엄마 안 와. 아까 내가 봤어. 저기 찾길래. 차에 치였어. 순심이의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랬구나. 로드킬 당한 개를 보고 새끼들이 굶어 죽을까봐 데려왔구나. 바보라고 놀림받아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나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공장장이나 최 실장이 알면 당장 갖다 버리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여기서 키우는 거 들키면 안 돼. 최 실장이 알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 해. 응. 나 조용히 할게.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그날부터 창고는 순심이의 비밀 기지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쉬는 시간, 심지어 작업 중에도 화장실 간다는 핑계를 대고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식당에서 남은 밥이나 우유를 몰래 챙겨 순심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순심이는 밥알을 으깨 우유에 말아서 손가락으로 찍어 새끼들에게 먹였습니다. 그 거친 손가락을 젖꼭지인 줄 알고 쪽쪽 빠는 강아지들을 보며
순심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습니다. 언니, 이 갈색이는 토끼라고 부를래. 털이 제일 부드러워. 5마리 중 유독 작고 약한 녀석 하나가 있었습니다. 순심이는 그 녀석을 편애했습니다. 다른 놈들은 젖을 먹고 자는데 꼭 그 녀석만 꺼내서 주무르고 비비고 쓰다듬었습니다. 순심아, 너무 만지지 마. 왜 스트레스 받아? 그러다 죽어. 내가 몇 번이나 경고했지만 순심이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녀석에게 사랑은 곧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힘 조절이 안 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녀석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불안했습니다. 과거의 병아리 사건이, 고양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차마 강아지를 뺏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것마저 없으면 순심이는 이 삭막한 공장에서 말라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비극의 징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월급날이었습니다. 공장장은 오랜만에 기름칠 좀 하자며 전체 회식을 공지했습니다. 읍내 고깃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신이 나서 떠들썩했지만 나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심이 때문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술이 섞이는 자리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누가 순심이를 놀리기라도 하면 순심이가 욱해서 식탁이라도 엎으면 끝장이니까요. 반장님, 저랑 순심이는 그냥 숙소에서 쉴게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 왜 그래요, 장씨. 사장님이 다 쏘는 건데. 그리고 최 실장님이 전원 참석 안 하면 벌금 깐다고 으름장 놓은 거 몰라? 그냥 와서 고기만 먹고 가. 반장의 성화에 못 이겨 나는 순심이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순심아, 너는 여기 있어. 가서 고기 챙겨올게. 사람들 많은 데 가면 너 실수할까봐 그래. 창고에서 강아지 보고 있어. 대신 절대 밖으로 나오면 안 돼. 알았지? 순심이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마음껏 강아지랑 놀 수 있으니까요. 나는 숙소 문을 밖에서 잠그려다 혹시 불이라도 나면 어쩌나 싶어 그냥 놔두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식 자리는 시끄럽고 불편했습니다. 최 실장은 술이 들어가자 더 개차반이 되었습니다. 여직원들에게 술을 따르라 강요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너네 나라로 꺼져라며 주정을 부렸습니다. 나는 구석에 앉아 고기를 굽는 척하며 몰래 휴지에 싼 고기 몇 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순심히 갖다 줄 생각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덩치는 어디 갔어? 바보 언니. 갑자기 최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네. 그 친구가 배탈이 나서요. 숙소에 있습니다. 뭐야? 사장이 사준다는 고기를 안 먹어? 아주 배가 불렀구만. 야, 김반장. 걔 일당에서 회식비 까. 최 실장은 킬킬거리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나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빨리 자리가 파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 실장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 어딘데? 공장? 아, 왜 자꾸 거기 가는데? 뭐? 놓고 온 게 있어? 아, 알았어. 나 지금 술 마시니까 당신이 찾아가. 전화를 끄는 최 실장이 투덜거렸습니다. 아오, 지질이 궁상. 뭘 또 놓고 왔다고 밤중에 거길 기어들어가. 내 머릿속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사모님. 미즈가 공장으로 오고 있다. 지금 공장에는 아무도 없다. 오직 창고에 있는 순심이뿐이다. 실장님, 제가 먼저 좀 일어나 봐도 될까요? 순심이 약도 먹여야 하고. 아, 앉아있어. 분위기 깨게 진짜. 야, 장씨 아줌마 노래 한 곡 뽑아봐. 노래 부르면 보내줄게. 최 실장이 젓가락으로 술상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피눈물을 삼키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노래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박자도 놓치고 음정도 틀렸지만 사람들은 술에 취해 박수를 쳤습니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나는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을 돈도 아까워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장까지는 걸어서 30분, 뛰면 15분. 내 늙은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미즈가 그냥 물건만 찾아서 가기를. 순심이가 얌전히 창고에 박혀 있기를. 밤 공기가 폐부를 찌르듯 차가웠지만 내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정문은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미즈의 빨간색 스포츠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춘 지 얼마 안 된 듯 보닛에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사무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본능적으로 창고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심이가 켜놓은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지막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얘네들 뭐야? 더럽게 여기서 키우고 있었어? 미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늦었구나. 미즈가 순심이를 강아지들을 발견했구나. 나는 젖먹던 힘을 다해 창고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어젖히기 직전 나는 멈칫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 이거 만져봐도 돼? 순심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겁먹은 목소리가 아니라 무언가에 홀린 듯한 목소리. 어머, 얘 봐라. 나보고 만지라고. 싫어. 벼룩 옮을 것 같아. 냄새나. 저리 치워. 미즈의 짜증 섞인 목소리. 아니야. 부드러워. 언니 옷처럼 부드러워. 만져봐. 응. 나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창고 안은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해 기괴한 그림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건초 더미 위에 순심이가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미즈가 코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미즈는 역시나 그 하얀 앙고라 카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순심이의 무릎 위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순심이가 제일 아끼던 토끼라고 부르던 그 갈색 강아지였습니다. 그런데 강아지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고개가 기이하게 뒤로 젖혀진 채 혀를 빼물고 있었습니다. 죽었구나. 내 직감이 말해주었습니다. 순심이가 저지른 것입니다. 내가 없을 때 너무 사랑해서 너무 귀여워서 꽉 쥐어버린 것입니다. 녀석의 악력은 쇠 파이프도 휘게 만듭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의 갈비뼈 따위는 바스러지기 쉬운 과자 조각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순심이는 아직 강아지가 죽은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부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녀석은 죽은 강아지를 미즈에게 내밀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봐. 자고 있어. 만져봐. 진짜 부드러워. 아, 치우라니까. 죽은 거 아니야? 징그러워. 너 이거 죽였니? 미친 거 아니야? 미즈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너 내가 최 실장한테 다 말할 거야. 여기서 개새끼 키운다고. 너네 당장 쫓겨날 줄 알아. 어디서 이런 더러운 걸. 쫓겨난다. 그 단어가 순심이의 귀에 꽂히는 순간 녀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멍하던 눈동자가 공포로 물들더니 이내 짐승 같은 적개심으로 변했습니다. 안 돼. 쫓겨나면 안 돼. 집 사야 돼. 토끼 키워야 돼. 말하지 마. 언니한테 말하지 마. 순심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미즈를 덮쳤습니다. 죽은 강아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어머, 왜 이래? 저리 안 비켜. 너 미쳤어? 미즈가 비명을 지르며 돌아서려 했지만 창고 바닥에 널린 잡동사니에 발이 걸려 휘청거렸습니다. 순심이는 덩치에 안 맞는 속도로 미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안 돼. 언니가 알면 혼나. 조용히 해. 순심이가 미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즈는 공포에 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사람 살려. 이 미친년이 사람 죽여요.
그 비명소리가 뇌관을 건드렸습니다. 순심이는 시끄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혼나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합니다. 녀석의 단순한 뇌 구조 속에서 해결책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소리를 끄는 것. 순심이의 큰 손이 미지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은 미지의 그 보드라운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흡! 흡! 미지가 발버둥 쳤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순심이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피가 맺혔지만 순심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지의 머리카락, 그 부드러운 감촉이 손에 닿자 묘한 흥분에 사로잡힌 듯 했습니다. 부드러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착하지. 나는 문 밖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했습니다. 들어가서 순심이를 뜯어 말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 다리는 꿈속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 상황에 끼어들면 나까지 죽을 수도 있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체념이었을까요? 미지의 몸부림이 거세지자 순심이는 당황해서 그녀를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칭얼거리는 아기를 달래듯, 하지만 힘 조절이 전혀 안 되는 괴력으로. 조용히 하라니까. 우두둑. 마른 장작이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짧고 명쾌하고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미지의 몸이 인형처럼 축 늘어졌습니다. 버둥거리던 팔이 힘없이 떨어지고 공포에 질려 휘둥그레졌던 눈이 허공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고개는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정적. 빗소리마저 멈춘 듯한 완벽한 정적이 창고를 채웠습니다. 순심이는 천천히 손을 뗐습니다. 미지의 몸이 바닥으로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심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미지를, 그 옆에 뒹구는 죽은 강아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너, 언니야? 순심이가 허공을 향해 불렀습니다. 언니, 누나가 안 움직여. 강아지도 안 움직여. 나 또 나쁜 짓 했어? 순심이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녀석은 구석으로 기어가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알면 안 되는데. 토끼 못 키우는데. 언니가 화낼 텐데. 나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꿈도 텃밭도 토끼도 평화로운 노년도. 저 차가운 창고 바닥에서 미지의 식어가는 몸뚱이와 함께 모든 것이 박살났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택시 한 대가 공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술에 취한 최 실장이 아내를 찾으러 혹은 나를 찾으러 보낸 사람일 겁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친구를, 내 딸 같은 저 아이를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감옥이나 정신병원, 독방으로 보내느니 차라리 내 품에서 재우는 것. 그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심아. 내 목소리는 갈라져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순심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보며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언니, 나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누나가 자꾸 소리 질러서. 그냥 조용히 하라고. 알아. 알아, 순심아. 내 잘못 아니야. 나는 다가가서 피 묻은 순심이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내 손도 순심이의 피로, 아니 미지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디로? 우리 쫓겨나? 집 못 사? 아니, 집으로 가는 거야. 진짜 우리 집으로. 강 건너에 있는 그 집으로. 진짜? 정말 가는 거야? 순심이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방금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순진무구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미소가 내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빨리 가자. 사람들이 오기 전에. 나는 순심이의 손을 잡고 창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뒤편 갈대가 무성한 강가를 향해. 우리가 처음 이곳에 올 때 약속했던,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만나기로 했던 그 장소를 향해. 내 주머니 속에는 공장 의무실에서 훔쳐온 수면제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약통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장송곡처럼 내 귓가에 울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진흙탕에 발이 빠질 때마다 내 낡은 발목은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헉헉. 거친 숨소리가 내 것인지 순심이의 것인지 분간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앙상한 가지들이 유령처럼 뻗어있는 배나무 숲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나뭇가지가 내 뺨을 후려쳤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오로지 귓가를 때리는 바람 소리와 등 뒤에서 점점 더 크게 들려오는 듯한 사이렌 소리만이 내 온 감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언니야, 나 힘들어. 다리 아파. 조금만 쉬었다 가면 안 돼? 순심이가 내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칭얼거렸습니다. 녀석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어 축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끝입니다. 최 실장과 공장 사람들, 그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내 순심이를 짐승 취급하며 끌고 갈 것입니다. 수갑을 채우고 차가운 유치장에 가두고 미친년이라 손가락질하며 정신병원 독방에 쳐넣겠지요. 순심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좁고 어두운 방에 혼자 갇히는 건데 그 꼴을 내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안 돼. 뛰어야 해. 조금만 더 가면 돼. 강 건너면 우리 집 있어. 거기 가면 토끼도 있고 따뜻한 방도 있어. 빨리 와. 나는 순심이의 손목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내 손톱이 녀석의 살을 파고들었는지 순심이가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녀석을 질질 끌다시피 했습니다. 과수원 끝자락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오자 드디어 강둑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내린 비로 강물은 불어 있었고 시커먼 물살이 촥촥 소리를 내며 둑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린 저승사자의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강가에는 사람 키보다 높게 자란 갈대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마른 갈대들이 바람에 서로 몸을 부대끼며 서걱 울었습니다. 그 황량하고 쓸쓸한 소리가 꼭 내 마음속에서 우는 소리 같아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여기야. 여기 숨으면 아무도 못 찾아. 나는 순심이를 데리고 갈대밭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질퍽거리는 뻘밭이었고 썩은 갈대 냄새와 비릿한 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우리는 마른 갈대를 꺾어 대충 자리를 만들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습니다. 언니야, 나 추워. 배도 고파. 순심이가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녀석의 옷은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아까 미지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던 손에는 아직도 검붉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얇은 점퍼를 벗어 순심이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살을 애는 강바람이 내 앙상한 몸뚱이를 파고들었지만 나는 추위를 느낄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따뜻해질 거야. 그리고 배고프지? 언니가 맛있는 거 줄게. 나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뒤적였습니다. 아까 회식 자리에서 훔쳐온 식은 고기 몇 점과 공장 자판기에서 뽑아뒀던 캔 음료 하나 그리고 하얀 플라스틱 약통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약통. 내가 불면증 때문에 공장 의무실에서 사정해서 받아둔 수면제입니다. 한 알만 먹어도 이틀은 죽은 듯이 잔다는 독한 약입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와, 고기다. 순심이는 식어 빠진 돼지고기를 보더니 금세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해맑은 웃음. 방금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천진난만한 그 표정. 나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순심이는 허겁지겁 고기를 입에 넣고 우물거렸습니다. 맛있어? 천천히 먹어. 체한다. 응, 맛있어. 언니는 안 먹어. 언니는 배불러. 너 다 먹어. 멀리서 위잉 마이너스 하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공장 쪽 하늘이 번쩍번쩍 붉은 빛과 푸른 빛으로 물드는 게 보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겁니다. 곧 수색대가 이 강변을 훑을 것입니다. 깨짖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컹컹거리며 냄새를 쫓는 사냥개들의 소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캔 음료의 뚜껑을 땄습니다. 치익 마이너스 하는 탄산 빠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약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약알 몇 개가 바닥 진흙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남은 약을 몽땅 털어 손바닥에 부었습니다. 하얀 알약들. 20알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순심아, 이거 먹어. 비타민이야. 이거 먹으면 힘도 세지고 잠도 잘 오고 아픈 것도 싹 없어진대.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평생을 거짓말로 순심이를 달래왔는데 가는 길마저 거짓말을 해야 하는 내 신세가 처량했습니다. 순심이는 의심 없이 내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비타민? 근데 왜 이렇게 많아? 나 약 싫어. 써. 아니야. 이거 달콤한 물이랑 같이 먹으면 하나도 안 써. 그리고 이거 먹어야 우리 집에 갈 수 있어. 토끼 키우려면 튼튼해야지. 토끼라는 말에 순심이의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아, 토끼. 그래, 나 튼튼해야 돼. 토끼밥 주려면 힘세야지. 순심이는 내 손에 있던 알약들을 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건네준 음료수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꿀꺽 꿀꺽. 모골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났습니다. 내 손으로 내 친구에게, 내 딸에게 독을 먹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언니야, 다 먹었어. 근데 우리 집은 어디 있어? 강 건너에 있어? 순심이가 입가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약 기운이 돌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나는 순심이를 내 옆에 바짝 앉히고 녀석의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그래. 저기 봐. 저 강 건너 어두운 데 보이지? 저기 불빛 반짝거리는 거 보여? 사실 강 건너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심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보여. 반짝반짝해. 저게 우리 집이야? 맞아. 저게 우리 집이야. 마당도 엄청 넓고 뒤에는 텃밭도 있어. 지금은 겨울이라 배추가 없지만 봄이 되면 우리가 씨앗 뿌려서 상추도 심고 옥수수도 심을 거야. 나는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꾹꾹 눌러 담느라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심이는 내 어깨에 얼굴을 비비며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다. 나 거기서 강아지도 키울래. 아까 그 갈색이처럼 예쁜 강아지. 그래.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순심이 내가 만지고 싶은 거 다 만져도 돼. 거기서는 아무도 너한테 바보라고 안 하고 냄새난다고도 안 해. 히히. 좋아. 언니랑 나랑 둘이서만. 응. 둘이서만. 평생.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육안으로도 경찰차의 불빛이 갈대밭 위를 훑고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쪽이야. 발자국이 있어.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내 심장은 타들어가는데 순심이의 숨소리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약효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언니야, 나 좀 졸려. 자꾸 눈이 감겨. 순심이가 웅얼거렸습니다. 혀가 꼬부라지는 소리.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래, 자. 자도 돼. 한숨 자고 일어나면 집에 도착해 있을 거야. 언니가 업고 갈 테니까 걱정 말고 자. 응. 언니. 토끼. 하얀 토끼. 순심이의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녀석의 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내 어깨로 묵직한 무게감이 전해졌습니다. 나는 순심이의 몸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거대한 몸뚱이가, 이 따뜻한 온기가 이제 곧 식어버릴 거라는 생각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투두둑 투두둑. 경찰들의 발자국 소리가 갈대밭을 헤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 머리 위를 어지럽게 춤추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다. 찾았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췄습니다. 눈부신 빛이 내 눈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긴 순심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 모르고 코까지 골면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 무서운 불빛을 보지 않아서, 저 험악한 사람들의 고함 소리를 듣지 않아서, 마지막 기억이 토끼가 있는 우리 집이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곤봉을 들고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최 실장도 그 뒤에서 씩씩거리며 따라왔습니다. 저 미친년들이. 아, 내 마누라 죽인 년이 저 년이야. 당장 끌어내. 최 실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들이 다가와 내 팔을 낚아챘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잠깐만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 자고 있어요. 깨우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가게 해주세요. 경찰 하나가 순심이의 팔을 잡더니 흔들었습니다. 어이, 일어나. 자는 척하지 말고. 순심이의 몸이 짐짝처럼 흔들렸지만 녀석은 깨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순심이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내 곁에 굴러다니는 빈 약통을 발견했습니다. 반장님, 이거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약 먹은 것 같은데요? 뭐? 119 불러. 빨리.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오고 경찰들이 무전을 치고 최 실장은 욕을 퍼붓고. 하지만 그 모든 소음이 내 귀에는 그저 웅웅거리는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나는 순심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걱정도 없는 가장 편안한 얼굴. 입가에는 옅은 미소까지 띄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토끼를 만난 걸까요? 아니면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 집에 도착한 걸까요? 순심아, 먼저 가 있어. 언니가 금방 따라갈게. 가서 밥 해놓고 기다려. 나는 순심이의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볼을 비볐습니다. 내 눈물이 녀석의 얼굴 위로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아줌마, 당신도 약 먹었어? 정신 차려. 경찰이 내 뺨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나는 안 먹었습니다. 약이 모자랐습니다. 순심이에게 다 털어먹이느라 내 몫은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친구를 죽인 죄책감을, 그리고 순심이 없는 고독을 뼈저리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치러야 할 형벌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순심이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축 늘어진 녀석의 팔이 허공에서 달랑거렸습니다. 나는 그 팔을 잡아주려 손을 뻗었지만 수갑이 채워진 내 손은 닿지 않았습니다. 순심아, 장순심. 내 절규가 밤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강바람만이 갈대숲을 흔들며 서걱, 서걱 울어댈 뿐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호송차의 쇠창살 너머로 붉은 경광등 불빛이 춤을 추듯 멀어져 갔습니다. 내 손목에 채워진 수갑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뜨거운 숯덩이를 삼킨 듯이 화끈거렸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순심이의 마지막 숨소리, 그 평온했던 코 골던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순심이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나는 압니다. 녀석은 다시는 눈을 뜨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먹인 약은 치사량을 훌쩍 넘었으니까요. 유치장은 좁고 냄새가 났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벽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순심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니야, 우리 집은 강 건너에 있어? 하고 묻던 그 해맑은 눈동자. 내가 그 아이에게 준 것은 집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영원한 잠이었습니다. 장미자 씨, 나오세요. 조사받으러 갑시다. 다음 날 아침 형사가 철창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질질 끌려가듯 조사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사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늘어놓으며 나를 추궁했습니다. 순심 씨한테 약 먹인 거 인정합니까? 왜 그랬어요? 도망치기 힘들어서 짐짝 같으니까 버린 겁니까? 형사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짐짝.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볼 것입니다. 늙고 병든 내가 지적장애인 친구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죽여버린 비정한 살인마라고. 나는 고개를 저으려다 멈췄습니다. 변명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내가 순심이를 죽인 것은 사실이고 내 손에 피를 묻힌 것도 사실인 것을.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먹였습니다. 나는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내쉬며 볼펜을 딱딱거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김미주 씨. 목 졸라 살해한 거 당신이 시켰습니까? 순심 씨가 시키는 대로 했다던데. 아니요. 그건 사고였습니다. 순심이는 그냥 조용히 하게 하려고. 그걸 누가 믿습니까? 바보가 사람 목을 비틀어 죽이는데 옆에서 구경만 했다. 공범 아닙니까? 조사는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며칠 뒤 국선 변호사가 찾아와 순심이의 사망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심정지가 왔다고 했습니다. 고통은 없었을 거라고 잠자듯이 갔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변호사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순심이가 고통 없이 갔다는 사실, 차가운 철창안이 아니라 내 품에서 잠들 듯 갔다는 사실만이 나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재판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나는 살인 및 살인 방조, 자살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처지는 딱 하나, 생명을 경시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죄는 무겁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법정 방청석에는 최 실장이 나와서 나를 향해 저 살인마년, 내 마누라 살려내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그에게 고개 숙여 사죄했습니다. 미즈도 최 실장도 결국은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쉴 곳이 없었듯 그들도 사랑받을 곳이 없어서 비뚤어졌던 게 아닐까요? 교도소에서의 삶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안정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는 일을 배정받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돌아가는 미싱 바늘을 볼 때마다 순심이가 좋아했던 그 부드러운 천 조각들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교도소 운동장 구석에 민들레가 피어났습니다. 나는 운동 시간에 쪼그려 앉아 그 노란 꽃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순심아, 거기는 봄이 왔니? 거기에도 민들레가 피었니?
꿈속에서 순심이는 늘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그 빨간 지붕집 마당에서 하얀 토끼들을 품에 가득 안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야, 빨리 와. 밥 다 됐어.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잠에서 깨어나면 베개잇이 축축하게 젖어 있곤 했습니다. 나는 차가운 독방 벽에 기대어 허공에 대고 순심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뭐가 나왔는지, 날씨는 어떤지, 내 무릎 관절염이 얼마나 쑤시는지. 대답 없는 독백이었지만 그것만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의식이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12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내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허리는 기역자로 굽었습니다. 65이었던 나는 어느새 77의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출소하던 날 교도소 철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나를 기다릴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으니까요. 나는 지급받은 영치금 몇 푼을 쥐고 곧장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갈 곳은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다시 찾은 그 강가. 12년 전 우리가 마지막으로 숨을 헐떡이며 달렸던 그 갈대밭.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이곳은 놀랍도록 그대로였습니다. 무성한 갈대숲도 흙탕물을 일으키며 흐르는 강물도 살을 애는 듯한 바람 소리도 변한 것은 오직 늙고 초라해진 나뿐이었습니다. 배 공장은 문을 닫았는지 멀리 보이는 건물들이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갈대밭을 헤치고 우리가 앉았던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진흙탕이었던 땅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그 위에는 이름 모를 잡초들만 무성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낡은 가방에서 소주 한 병과 오징어, 그리고 순심이가 좋아했던 초코파이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순심아, 언니 왔다. 소주병을 따서 땅에 조금 붓고 나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독한 술 기운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묵혀두었던 슬픔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언니가 능력이 없어서 너한테 토끼도 못 사주고 집도 못 지어주고 결국 이런 데서 꺼이꺼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갈대들이 내 울음소리에 맞춰 서걱 몸을 비비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내 희끗한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마치 순심이가 투박한 손으로 나를 쓰다듬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언니야, 울지 마. 나 잘 있어. 여기 진짜 좋아. 토끼도 100마리나 있어. 환청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강 건너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강물 위로 윤술이 반짝거렸습니다. 12년 전 그날 밤 내가 순심이에게 저게 우리 집 불빛이야라고 거짓말했던 그 반짝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나 봅니다. 저 찬란하게 부서지는 빛 속에 순심이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심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저 너무 순수해서 부드러운 것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의 거칠고 모난 것들과 부딪혔을 뿐입니다. 죄가 있다면 그 순수함을 지켜주지 못한 이 비정한 세상과 끝까지 녀석을 책임지지 못하고 내 손으로 보내버린 나의 나약함에 있겠지요. 나는 초코파이 봉지를 까서 땅 위에 놓아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언니가 나중에 갈 때 진짜 맛있는 거 많이 싸갈게. 그때까지 토끼들이랑 잘 놀고 있어.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나는 이 늙은 몸을 이끌고 다시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여인숙 쪽방이라도 얻으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순심이가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집은 어쩌면 건물이나 땅 문서가 아니라 서로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그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덩치 크고 조금 모자라 보이는 사람을 마주치거든 부디 피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말아주세요. 그들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여리고 순수한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손길 한 번,
따뜻한 눈빛 한 번이 그리운 외로운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혹시라도 저 강 건너 어딘가에서 토끼를 안고 있는 덩치 큰 할머니를 보게 된다면 꼭 전해주세요. 언니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언니가 곧 갈 테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늙은이의 넋두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는 따뜻한 집과 부드러운 위로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